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학교 방역은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는 등 장관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이르면 6월부터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2천만 명분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쟁은 4선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박완주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을 놓고 서로 의견을 먼저 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동안 746명을 수사해 4명을 구속하고 투기 의심 부동산 240억 원 상당은 몰수 조치했습니다. 제주 조천읍에 있는 에코랜드에서 승객 37명을 태우는 관광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전도됐습니다. 36명이 다쳤고 1명은 중상입니다. 미국 경찰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육군 흑인 장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또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압한 경찰 2명은 해고됐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의 화두는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수급이 늦었을 때 우리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지켜보기 위해서 늦은 것일 뿐 백신 접종이 일단 시작되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45일이 지났는데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15만 7천 명밖에는 안 됩니다. 하루 100만 명씩을 맞출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데 그럼 며칠이면 다 맞고도 남는 수치인데 백신이 없어서 이걸 찔끔찔끔 놓으며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었던 거죠. 성적표도 초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명당 최소 1회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2.37명으로 이스라엘 118명이나 미국의 55명은 물론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낮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외치지만 말고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죠. 특히 부산은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20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10시까지라도 영업이 가능한데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서면의 한 클럽 앞에 나와 있는데요. 굳게 닫힌 문 한쪽에 지난해 8월 붙인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오늘자로 집합금지 스티커가 다시 붙었습니다. 부산에선 유흥주점 2,600여 곳과 단란주점 1,400여 곳 등 모두 4,156곳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산은 오늘도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23명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60%가 넘습니다. 부산에선 지난달 24일 유흥업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0일 만에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39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 퇴근 시간이 1시간 지난 지금도 유흥가 주변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술집과 노래 연습장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루 2~3시간 영업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아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업주들입니다. 일부에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몇몇 업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노래 연습장과 일반 술집도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처럼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속도 없는데 잘 지켜질까요? 정태진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오늘. 사실상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규정한 실내는 이렇게 사방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곳을 포함하는데요. 이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음료수를 마시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입니다. 실내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상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해도 한쪽 귀로 흘려듣는 손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기준이 되게 이제 모호한 것 같습니다. 과연 손님들께서 그거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하실 건지 저는 일단 가장 의문이 들고요.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587명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간 영업 제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명 서울형 상생 방역인데 방역 당국은 협의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여당은 오세훈표 방역 정책에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지침이 다르게 나올 경우 서울 시민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의 방침을 따르면 됩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핵심은 업종에 따라 매장 영업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인 서울시 맞춤형 방역수칙 변경안에는 업종별로 최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이란 게 오 시장의 판단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일상화된 자가진단 키트를 영업장 입장 때 활용하는 게 전제라며 식약처에 신속한 진단키트 사용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신음하는 동네 상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시에 공식 요청이 오면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일관된 방역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방역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방역 당국의 입장들이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중대본과 시행 방법과 시기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고 코로나19는 계속 번지고 4차 대유행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자신한다면서도 거리두기 단계 성향 조치는 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검사 건수를 최대한 늘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신임 지자체장들과의 협업도 당부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선 국내 생산 기반이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3분기까지 2천만여 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적극 접종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방역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엔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악화한 민심을 수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초중고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60세 미만은 못 맞게 하는 등 접종이 가능한 나이대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30대부터는 맞을 수 있겠죠.
백신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말이 돌면서 30대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재개된 사람은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 약 14만 2천여 명입니다. 모두 만 30세 이상입니다. 접종이 잠정 보류됐던 만 60세 미만 3만 8천여 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대 64만여 명은 접종이 제외됐습니다. 혈전 발생 우려에 비해 백신을 맞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모두 30세 미만은 이제 접종의 위험 대비 이익이 1.0 이하였던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이 있고, 단 1차 접종을 이미 마친 20대 13만 5천여 명은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실익이 적다면서도 1차 접종자는 2차 접종도 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국은 30세 미만 제외로 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에서 64세에 접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접종 기피자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질병청에서 계속 이제 주장이 번복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딱히 이득이 큰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전수조사해 혈전 여부를 파악한 뒤 새로운 접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재보선이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하고 5월 초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친문과 비문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6월 초 당대표를 뽑는데 여기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죠. 국민의당과 합당의 당내 후보들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안규백 의원은 고민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의 윤호중 의원과 비주류계 범진보 3선 박완주 의원의 입하전이 됐습니다. 4.7 재보선 이후 당을 혁신하겠다는 큰 목표는 같지만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다른 만큼 쇄신 방안도 크게 달랐습니다. 현재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박완주 의원은 일부 야당에 양보할 뜻을 밝혔습니다.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상임위 배정과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거론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윤호중 의원은 거리를 유지했고 박완주 의원은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위험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오는 15일 후보 토론회를 거쳐 오는 금요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거론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죠. 오적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요. 오늘은 초재선 의원들이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는데 친문과 비문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갖고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초선 5인방이 거론한 조국 사태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며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고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도부에 전달할 구체적인 쇄신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서 재보선 실패의 분석과 대책, 원내 운영 방안과 당의 혁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3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부족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소통하자는데 공감대를 잃었다며 친문과 비문,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로 편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론보다는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좀 긍정의 메시지를 좀 많이 보냈으면. 조웅천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3선 의원들도 내일 아침 국회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재보선 때는 서로 합당하겠다고 공표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금은 상대가 의견을 안 주고 있다며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선거 기간 합의했던 서울시 공동 운영을 두고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합당은 하겠지만 그쪽이 의견을 먼저 내라.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당 측이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민의당 쪽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의견부터 모으지 못하면서 무슨 요구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의 통일된 그런 의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춤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당 시기에 따라 안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는 앞서 재보선 기간 합의한 서울시 공동 운영을 두고 오세훈 시장 측과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안 대표 측 인사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안 대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오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오 시장과 안 대표가 만나 공동 운영 문제를 논의했는데 오 시장은 다음 주쯤 정무라인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내놓은 건방지다는 말,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죠.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있을 뿐 야권은 실체가 없다는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응수하면서 다시 한번 야권 통합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보선을 야권의 승리라고 표현하다니 건방지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깎아내린 것에 대해 안 대표는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혁신, 대통합,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권 통합은 이미 자신이 오세훈 시장을 돕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응수한 겁니다. 다만 건방지다는 표현에 대해 국민의당 내부에선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 전 위원장이 국민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고, 국민의힘이 이에 사과를 요구하며 반박하자 논란은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김 전 비대위원장의 야권 통합 반대론에 불만이 있던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뭐가 다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토사구팽식 막말로 야권 통합에 침을 뱉고 있다며 재임 시절 당을 흔들지 말라고 하더니 정작 자신이 나가자마자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고, 조혜진 의원은 국민의힘 자강론에 대해 범야권의 승리지 국민의힘만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키워드를 알아보는 오늘의 화제.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픽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취임 후 최저를 찍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을 알 수 있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33.4%를 기록하면서 2주 만에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20대 지지율이 24.5%로 60대 20.25%에 이어서 연령별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62.9%까지 올랐는데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라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뭐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민주당 지지율은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도 낮은 30.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주보다는 1.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대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지지율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9.4%까지 올랐는데요. 당 출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집권 4년 차, 이제 곧 집권 5년 차에 들어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사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집권 4년 차 대통령 지지율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 대통령별 집권 4년 차의 4분기 긍정평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록한 32%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권 5년 차는 상당히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은 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시도해 본다면 또 새로운 인사를 통한 개각, 이런 정책을 통해서 네, 두 번째 지지율 보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아니라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차 청원 18만 명. 누굴 하차시킨다는 겁니까? 18만 명이면 뭐 20만 명도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를 하차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 9일 처음 올라왔는데요. 오늘까지 나흘 동안 이 시간까지 모두 18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청원 마감은 5월 9일인데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인 20만 명을 곧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에 대한 하차 얘기는 사실 뭐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김어준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김씨 교체를 촉구하는 청원만 모두 7건이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김씨 방송을 늘려달라거나 지켜달라는 청원도 3건 올라와 있었는데요.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김씨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사실 뭐 김어준 씨에 대한 얘기는 지난 재보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자, 오세훈 시장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요청한 인터뷰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TBS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지적한 적도 있는데, 하지만 TBS 지원 중단 문제는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 의회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서울시장이 중단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독립재단으로 출범한 TBS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직접 교체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걸 종합해보면 당분간 오 시장과 김 씨의 불편한 동거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 켜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차단.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스북에는 이제 친구 요청을 받아서 승낙하면 친구가 되고요. 그러면 게시자의 글을 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죠. 네. 그런데 한번 친구를 맺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 끊기를 통해서 거리를 둘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관계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단 기능이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거죠. 네. 보통 오는 사람 안 맞고 네. 가는 사람은 잡는다는 정치권에서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차단한 겁니까? 네, 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페이스북에서 차단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 김 의원은 지도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으로 홍 의원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니까 홍 의원이 자신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 후배 정치인 비판조차 불편해 페이스북까지 차단하는 홍 의원을 복당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답지 못하다, 속이 좁다 네. 이런 걸 좀 애들로 표현한 건데 어쨌든 복당 반대한다 이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홍 의원의 복당에 줄곧 반대해왔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홍 의원 복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살펴보면 중진 의원들은 홍 의원을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네. 반면에 초재선 의원들은 홍 의원 복당이 당내에 또 다른 분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 측근으로 통하는 김 의원이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홍 의원에 대한 입당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치권 얘기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분석 같은 것이 네. 더 흥미롭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LH 사태로 시끄럽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배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요. 그런데 시장 부인은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사놨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얘기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모든 인사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 시장 부인은 전주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지난 2010년 땅을 샀습니다. 면적은 약 2,000제곱미터입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6만 6천 원, 지금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또 다릅니다. 70만 원 정도면 현재 가격이에요. 그냥 괜찮은 가격, 7, 80만 원. 문제는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라는 겁니다. 소유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김 시장 부인은 현직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이 산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을 뿐 농사하는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농사 짓는 걸 혹시 보셨어요? 보던 것 같아요. 김 시장 측은 투기 목적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며 조만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 부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 조사 중인 사람은 746명입니다. 이 중 합수본이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몰수 추징 보전 건수는 4건. 그런데 이 4건만 합해도 금액이 시가로 240억 원에 이릅니다. 매입가가 72억 원가량이었으니까 3배 이상 뛴 거죠. 이미 구속된 전 포청시장과 경기도청 공무원이 각각 80억 원과 55억 원, 나머지는 LH 직원을 포함해 2명과 연관된 102억 원 등입니다. 바로 오늘 이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에서 LH 직원 A씨가 나옵니다. 광명시 노은사동 투기 위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신도시 투기 위혹과 관련된 직원 A씨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LH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노은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투기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LH 다른 직원보다 이른 시점에 투기를 했고 규모도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사들인 4개 필지에 대해서는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설 관광지 에코랜드에서 관광용 기차가 선로로 이탈해 전도됐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사고 기차에 타고 있던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중상자도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실외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안에서 운행되는 기차 곳곳이 찌그러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과학수사 감식반이 장비를 갖춘 채 기차 안과 밖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30여 명이 타고 있던 관람용 기차 일부가 선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관광지 안에서 운행되던 기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 모두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기차 운전자는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고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 대한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년 동안 운행을 해왔는데 어떤 이런 경우는 현재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원인 파악은 최대한 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서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미작동 여부 등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중식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발이 일어난 곳이 차량인지 상가인지도 찾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 현장에 감식반원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합동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모인 겁니다. 합동 현장 감식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 시작해 5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1층 주차장과 상가 등을 주로 살펴봤는데 특히 화재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1층 중식당 주방 내부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중식당에 후라이팬 기름에서 불꽃을 봤다라고 그런 증언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화재가 이렇게 번지는 방향이나 그런 걸로 추정을 했을 때 다만 화재 당시 중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 않은 데다 소화기와 스프링클러도 작동했는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흔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먹통이 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 뿌리는 것도 없고 소화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안 되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중식당 측에 부주의는 없었는지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잠을 자던 자신의 아버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과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약 4시간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이 이를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늦은 밤 혼자 다니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몰래 뒤따라간 뒤 강제 추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후 도망치던 이 남성은 근처 빌라로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죠. 하룻밤에 한 명에게 2명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옆으로 몰래 들어가더니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곧이어 여성이 나타나자 몰래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순찰차 옆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갑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아가씨 앞으로 들어가봐. 뭐가 왜 그러냐면 남자가 또 오는데 꼭 들어가라 한다고. 근데 뿌리쳐 와버렸대요. 그래갖고 막 경찰들 막 기동대처가 오고 막 난리났겠죠. 이곳에 숨어있던 남성은 피해자가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뒤따라갔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친 남성은 근처 빌라로 들어가기 위해 번호키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은 해당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혹시 쪼개기 근로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로자가 일할 때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그럼 한 회사당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겠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어떤 회사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농협 매장에서 17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연,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협 하나로유통 식자재 매장에서 17년 동안 일해온 A씨. 농협 측의 권유로 여러 업체와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농협에서 이 업체 얼마인데 하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 업체를 정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3업체. 그동안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만 10여 개.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여러 곳입니다. 별 탈 없이 일을 했지만 퇴직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일주일 15시간은 일을 해야 하는데 업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업체는 수없이 많음에도 어디 한 군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없고 한 업체당 일한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 일주일을 일해도 10시간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업체들은 이를 핑계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이 안 되면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 하나로유통 측 역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네 안 하죠.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작업 지시를 내리진 않죠. 10여 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무일푼으로 나오게 된 A씨는 담당 고용청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보통 내려서 차를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피해가고는 하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하루 일당 30-40만 원으로 공범을 모집했는데 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경찰서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대범하다고 해야 할까요?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불법 주차된 SUV를 피하려던 또 다른 SUV가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반대편에서 이를 노리고 있던 하얀색 승용차가 SUV를 살짝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일당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대 보험 사기 일당 3명은 경남 양산과 울산에서 12건의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부당 수령한 보험금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정 인물이 계속해서 사고를 내면 의심을 살까 봐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서였는데 단돈 30-40만 원에 29명의 공범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때 운전했는 아는 까만 옷 입고 뚱뚱한 가가 운전을 했는데 얼굴이 한 아가 운전했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100% 바꿔치기 하고. 이들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늦어지자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죠. 공수처가 4억 원이 넘는 포렌식 장비의 긴급 입찰에 나섰습니다. 5월에 들여와서 6월부터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이건 곧 6월부터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다 이 뜻이겠죠.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수처의 포렌식 장비 관련 서류입니다. 예산 4억 2천만 원을 들여 장비를 도입하고 분석 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수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긴급 입찰에 붙인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공수처는 스마트폰 암호 해독이나 데이터 복구, 영상 포렌식 도구 등을 포함해 자체 과학수사 분석실을 갖출 계획입니다. 장비들 종류하고 어떤 가격 같은 걸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고요.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고 하는 이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한데 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 장비 운영을 맡을 인력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줄곧 이번 달 본격 수사를 예고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으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1호 수사 착수 시점을 상반기로 조절하면서 당분간은 내부 살림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본체와 정원을 압류하는 건 위법하고 별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체는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아내가 취득한 재산이라는 건데 검찰은 추가 소송을 통해 추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검찰은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년여 만에 자택 일부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체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본체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며느리 명의의 별채에 대해선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했다고 판단해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리상 범죄 행위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제3자 취득 당시에 범죄 정황을 몰랐다면 해당 불법 재산 추징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전 씨 측이 본체와 정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전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내는 등 추징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검찰에 환수된 건 1,199억 원으로 아직 991억 원이 미납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상현실 기술 VR. 게임 같은 문화나 관광 산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는 일상 깊숙이 들어온 가상현실 기술을 박은채 기자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글을 낀 채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대어와 바다거북이가 헤엄치는 이 바닷속은 한 통신사가 선보인 가상현실 여행 영상입니다. 실제 해외여행을 떠나 필리핀 세부 바다를 헤엄치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나 그리고 유럽 등 그 유명한 도시들에 대해서 여행 콘텐츠를 제공을 하려고 했고요. 게임이나 운동을 즐기는 오락 도구를 넘어 해외여행을 도와줄 정도로 우리 일상에 가상현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를 예방하려는 노인들도 손님으로 줄을 섰습니다. VR 산업이 커지면서 집안에 VR 기기를 두고 인지 발달을 활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김성은 할아버지는 집안에 VR 장비를 비치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둘레길을 산책하고 진달래전 모형을 만들며 오랜 기억을 또렷하게 그려냅니다. 기차 와가지고 여행을 옛날 여행을 간다고 해서 개나리가 활짝 핀 거, 활짝 핀 거를 진달래 그걸 가서 따먹고 진달래 꼭 구경한다고 기분이 좀 좋았죠. 어르신일수록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제약이 많아지시는데요. VR은 사실 앉아 계시면서도 바깥 세상도 누리실 수 있고 노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손 까마귀 잡고 계시죠? 네. 어우, 잘하셨어요.
코로나19로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가상현실 게임은 반가운 친구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통해서 강한로에도 가볼 수 있는 거야. 마음도 딱 확 튀는 것 같고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가상현실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장소적 제약 없이 외부와 통할 수 있는 문의자, 치매 예방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체험을 통하여 혼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서 저희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의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도 하고 계십니다. 게임에서 레저 활동을 넘어 치매 예방 역할까지 맡게 된 가상현실 기술. 한 시장 조사 업체에선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가 해마다 43%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MZ세대뿐 아니라 노인세대도 가상현실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바꾼 윤여정은 재치있는 수상 소감으로 상은 조연상이었지만 시상식에선 주연이었다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the BAFTA is awarded to Ye Jung-yoon for Minari.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윤여정은 놀라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도 처음인 기록으로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됐습니다. 수상 소감은 더 놀라웠습니다. Wow, hello, Britain. I'm Korean actress Ye Jung-yoon,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이라는 윤여정의 유쾌한 소감은 현지 언론이 이후 따로 질문을 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e snobby British people? And Will Thorne from Variety similarly asks, visited Britain a lot of times, and then even I had some kind of fellowship in Cambridge College when I was maybe back in 10 years ago as an actor, and somehow I felt very, very snobbish, but not bad way. 70대 여배우의 솔직하고 재기발랄한 캐릭터가 돋보인 수상 소감이었다는 평가로 영화감독 에드가 라이트는 전체 시상식 시즌에서 우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는 영국의 영화 관련 최대 시상식으로 오스카 직전에 열려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불립니다. 15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오스카 최종 투표를 앞두고 투표인단이 겹치는 직전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하면서 윤여정은 가장 강력한 1강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흑인 현역 군 장교가 백인 경찰관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 군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장교의 얼굴에 후추 분무기를 뿌리고 강제로 하차시킨 뒤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앞에 SUV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뒤를 쫓던 경찰관 2명이 운전자를 향해 총을 겨누며 소리칩니다. Get out of the car now! Get out of the car! Now! I'm sorry, what? 군복을 입은 라틴계 흑인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경찰 등장에 어리둥절해합니다. What's going on? How many occupants are in your vehicle? It's only myself. Why are your weapons drawn? What's going on? 자신은 현역 군인이라며 신분까지 밝혔지만 경찰의 위협적인 행동은 I'm honestly 계속됩니다. afraid to get out. I'm actively serving this country, and this is how you're going to treat me? Back up, Daniel. I didn't do anything. Back up. Whoa, hold on. Daniel. What's going? Hold on. 겁에 질린 운전자가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사정없이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차에서 강제로 내린 운전자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팔이 꺾인 상태로 수갑을 탔습니다. Can you please talk to me about what's going on? Why am I being treated like this? Why? You're not cooperating. Get on the ground. Lay down, you're going to get tased.
경찰관은 차에 번호판이 없어 단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이어서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이었고 운전자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현역미 육군 중위로 밝혀진 카롱 나자리오는 경찰관 2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SNS에서는 현역 군인까지 인종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해당 백인 경찰관 2명은 해고됐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으로 희생된 시민이 700명 이상인 가운데 군경의 잔혹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군경이 돈을 줘야 희생자의 시신을 돌려준다는, 그러니까 시신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시신에 봉합 자국까지 있다고 합니다. 장기 밀매를 했다는 끔찍한 말까지 돌고 있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강력한 폭발음이 이어진 미얀마 양구리 근처 바고 지역. 미얀마 군경이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해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연합은 군경이 바고에서 희생된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12만 cat,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돌려받은 시신에 봉합 자국이 있다며 장기 밀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휴대전화 플래시와 손전 등을 비추는 야간 시위에 나섰습니다. 낮에는 시위대의 희생을 뜻하는 붉은 물감을 곳곳에 뿌렸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까지 체포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지난 9일 미얀마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배우 피아이 띠오 부부를 비롯해 유명 코미디언과 블로거 등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 인물들입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은 지금까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구금된 사람은 3,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000을 넘은 것은 IT 붐이 일었던 2000년 9월 이후 20년 7개월 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411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지를 흠뻑 적시는 많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미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제주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또다시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도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 낮부터 쌀쌀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선까지 내려가겠고요. 일부 지역은 오늘보다도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변화폭이 무척 커서 일부 지역을 따라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내륙을 따라서는 약하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영남 해안을 따라서도 강풍특보가 확대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 21도, 울진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